매일 사무실에서 그 당연하다는 듯이 쓰던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개발사가 폐업해서 더 이상 업데이트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재앙이죠. 그렇죠. 재앙이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의 작동 방식을 뭐랄까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네, 이건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업무 스타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나만의 맞춤형 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로 바뀌거든요. 안녕하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론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대신에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진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앤서북에서 출판된 장문차를 저자해 만들면서 배우는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이라는 교재의 핵심 발췌본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 까만 화면에요? 네, 바로 정보 과부하죠. 화면을 가득 채우는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랑 기호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싶어 압도당하기 십상입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파이썬 쳤을 때 진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접근법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 정보 과부하를 우회하는 아주 명확한 지름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파이썬의 모든 문법을 완벽히 마스터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에 나는 오늘 내 목소리를 대신할 텍스트 음성 변환기를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작은 목적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아, 목적성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지루한 방식은 완전히 배제할 겁니다. 대신에 이 40개의 작품들 속에 숨겨진 메커니즘, 그러니까 컴퓨터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원리를 파헤쳐 볼 건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실습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저자가 실습용 코드 소스를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네네. 앤서북을 검색해서 IT 컴퓨터 전문 출판사 카페에 가입하고 독자 지원 센터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라.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어떤 경고죠?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검토를 마쳤지만 사용하기 전에 당신의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라.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안 되면 공식 메일로 따로 요청해라. 이런 말도 있고요. 아, 그렇죠. 보통 코딩 책들은 버튼 하나 누르면 마법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갈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마치 요리책에서 가스레인지 불이 안 켜질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경고문이야말로 약간 개발자의 진짜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환영하는 첫 번째 인사말과 같습니다. 아, 환영 인사요? 곰곰이 생각해보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우리가 다운로드한 순수한 파이썬 코드를 위험하다고 판단할까요? 글쎄요. 파이썬 코드는 그냥 글씨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시스템을 얌전히 소비하는 일반 사용자에서 컴퓨터의 뇌와 메모리를 직접 건드리고 조작할 수 있는 관리자 혹은 생산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 컴퓨터 입장에서는 낯선 누군가가 갑자기 시스템 깊숙한 곳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당연히 경보를 울리는 거죠. 아, 단순히 파일에 막 악성 코드가 묻어있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군요. 코드를 실행하는 행위 자체가 컴퓨터의 권한을 강하게 통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백신 프로그램이 경고창을 띄워도 당황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시스템에 진짜로 명령을 내리고 있구나 하고 약간의 통쾌함마저 느낄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또 가장 먼저 좌절하는 관문이 바로 이런 개발 환경 세팅이거든요. 코딩하기도 전에 지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코드를 짜기도 전에 보안 프로그램이 막아서거나 고난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튕겨버리는 변수들은 개발자들에게 일상입니다. 이 자료는 처음부터 학습자들에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건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권한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마찰입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환경 세팅이라는 첫 번째 마찰을 이겨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논리를 펼쳐볼 차례네요. 네, 기초 프로젝트로 넘어가 보죠.
자료의 01번 작품이 아주 고전적인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1부터 1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숨겨두면 사용자가 그걸 맞추는 거죠. 높은지 낮은지 알려주면서 몇 번 만에 맞췄나 추적도 하고요.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컴퓨터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숫자, 즉 무작위성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무작위성을 다루는 이 파트가 프로그래밍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논리 회로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융통성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날씨나 주식시장, 주사위 던지기 등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무작위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 현실의 예측 불가능성을 흉내내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 랜덤 모듈입니다. 아, 랜덤 모듈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컴퓨터에게 그냥 아무 숫자나 하나 줘 라고 명령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모듈 안에는 도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랜덤은 0.0부터 0.999 사이의 실수를 주고 유니폼은 A와 B 사이의 실수를 주고 또 랜드인트나 랜드레인지는 정수를 주고요. 심지어 초이스는 리스트 안에서 하나를 뽑아주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청취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다 외우죠? 억지로 외우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무작위로 선택할 때 그 데이터의 질감과 성격이 상황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의 질감이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드게임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1, 2, 3 같은 딱 떨어지는 정수가 필요합니다. 1.5라는 주사위 눈금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본 랜드인트가 딱 12면체? 아니, 20면체 주사위를 굴리는 거랑 똑같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일 비가 올 확률이나 물리적인 유체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0.45237 같은 아주 미세하고 연속적인 소수점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아, 상황에 맞는 완벽한 공구를 꺼내 써야 한다는 거군요. 정수가 필요한 주사위 게임에는 정수용 도구를 쓰고 세밀한 계산에는 실수용 도구를 쓰고요. 그럼 문자열이나 리스트에서 뽑는 초이스 함수는? 네, 여러 장의 카드 덱에서 한 장을 촥 뽑는 거죠. 아, 덱에서 눈을 감고 한 장 뽑는 거랑 같네요. 맞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재료를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 유추하지 못해요. 숫자인지 글자인지 소수점인지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줘야 하죠. 그래서 각기 다른 why, 즉 왜 이 도구를 써야 하는지에 맞춰 다양한 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내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 게임을 만들면서 무작위성을 통제하던 코드가 영의봉 작품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IP 확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 외부, 내 IP를 확인하더라고요.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내 방 안에서 혼자 장난감을 조립하며 놀다가 이제 창문을 열고 내가 사는 집의 주소가 뭔지, 바깥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각하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아, 외부로 눈을 돌리는군요. 내부 IP가 공유기 안에서 내 컴퓨터가 부여받은 일종의 내선 번호라면 외부 IP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세상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진짜 도로명 주소니까요. 나만의 시스템 도구를 만드는 첫걸음이죠. 주소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내 컴퓨터의 위치를 자각했으니 이제 컴퓨터 안의 텍스트가 바깥 세상을 향해 직접 물리적인 형태를 띠고 튀어나올 차례입니다. 파이썬이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03번 작품은 GTTS랑 플레이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써서 텍스트를 사람의 음성으로 변환해서 스피커로 출력하고요. 04번 작품은 QR코드 라이브러리로 텍스트를 스마트폰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패턴, 즉 QR코드로 변환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드의 결과물이 모니터 속 검은 화면에 글자로만 찍혔잖아요. 이제는 물리적인 소리의 파동이나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태를 바꾸어서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멋지네요. 그런데 이 화려한 변환 과정에서 책은 또 한 번 학습자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장벽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번엔 아예 시뻘건 에러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위네러 5번이군요. 맞아요.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권한 에러입니다. 방금 전까지 숫자 게임을 할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스피커로 소리를 내려니까 시스템이 앞을 가로막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권한 문제랑 같은 건가요? 네,
운용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운영체제는 이 거대한 빌딩의 깐깐한 건물 관리인입니다. 건물 관리인이요? 아까 여러분이 내부에서 숫자 게임을 돌릴 때는 그냥 자기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관리인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이썬 코드가 스피커라는 공용 하드웨어를 통제하려 들고 하드디스크의 특정 폴더에 음성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하잖아요. 아, 복도에 나와서 막 공용 스피커를 틀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는 잠깐 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리게 둬도 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군요. 관리인이 길을 딱 막은 거네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코드를 실행하는 편집기,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는 해결책을 줍니다. 관리인에게 나 이 빌딩 주인이니까 내 파이썬 코드가 스피커나 폴더 건드려도 통과시켜줘. 이렇게 프리패스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죠. 권한 문제와 더불어서 폴더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로에 대한 설명도 꽤 길게 나옵니다. 윈도우에서는 백슬래시를 쓰고 리눅스는 슬래시를 쓴다는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절대 경로가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폴더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마치 택배 기사님에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기 45호 이렇게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네. 반면에 상대 경로는 그냥 파일 이름만 덜렁 쓰거나 점 하나 찍고 시작하는데 이건 내 친구한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골목에서 2블록 직진해라고 내 위치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에러 화면이나 경로 같은 귀찮은 걸 굳이 책에 넣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코드만 딱 주면 편할 텐데 말이죠. 이게 바로 진짜 코딩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를 운영체제와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혼자 쓸 때는 절대 경로가 편하긴 하잖아요. 내 컴퓨터에는 항상 그 C 드라이브 주소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혼자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만든 이 훌륭한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다른 동료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써보라고 한다면요. 제 동료 컴퓨터에는 제 이름으로 된 바탕화면 폴더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절대 경로로 코드를 짜두었다면 동료의 컴퓨터에서는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프로그램이 바로 뻗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상대 경로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바로 그 폴더 안에 있는 음성 파일을 찾아라. 이렇게 유연하게 짜두면 누구의 컴퓨터에서든 완벽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와, 경로 하나를 정하는 것에도 타인과의 공유와 협업이라는 철학이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파이썬에서 백슬래시 2번 쓰기 귀찮을 때 문자열 앞에 알파벳 R을 붙여서 로우 스트링으로 처리하는 꿀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소소한 팁들이 실무에서 타이핑 시간을 엄청 아껴주죠. 자, 운영체제라는 깐깐한 관리인과 타협하는 법도 배웠고 길을 잃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과감하고 도발적인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능 도구함으로 불리는 다음 섹션을 보죠. 시스템 분석부터 크롤링까지 다루는 부분이죠. 네, 05번은 PSUtil 라이브러리를 써서 컴퓨터의 CPU, 메모리, 디스크 정보를 확인하고요. 06번은 압축 파일의 암호를 풀고 07번은 외부 웹사이트에서 환율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파일 경로와 권한을 이해했으니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통제하고 심지어 외부 웹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수준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06번 압축 파일 암호 푸는 프로그램인데요. 브루트포스 방식 말씀이시군요. 네네. 작동 방식을 보니까 무작위의 번호를 엄청나게 생성해서 암호화된 파일에 풀릴 때까지 계속 대입해 봅니다. 이른바 무차별 대입인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거 우리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해킹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의도가 어찌됐든 남의 파일 비밀번호를 막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는 건 너무 공격적이고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겉보기에는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는 행위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실습의 본질을 해킹이 아니라 연산의 규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연산의 규모요? 네, 인간이 직접 네 자리 비밀번호 10,000개를 일일이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압축 파일을 열어보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논리적인 반복문을 통해서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0,000번의 대입을 끝내버리죠. 아, 1초도 안 걸리나요? 네, 이 프로젝트는 컴퓨터가 가진 압도적이고 지치지 않는 반복 연산 능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하게 해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나아가서 보안의 원리를 깨닫게 하죠. 아, 내가 비밀번호를 숫자로만 짧게 만들어두면 컴퓨터가 0.1초 만에 뚫어버릴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소문자와 특수기호를 섞어서 경우의 수를 천문학적으로 늘려야만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구나. 이걸 코드를 직접 짜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남의 방문을 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에 직접 부딪혀 봄으로써 내 집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어의 원리를 배우는 거였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번엔 07번 작품 환율 변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전환점이 있죠. 맞아요. 저는 통틀어 이 파트가 제일 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원래 책에서는 커런시 컨버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되게 편하게 환율을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수정상 이미지를 보니까 이 편리한 도구가 갑자기 막혀버린 겁니다. 네, 실무 개발을 하다 보면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 공들여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던 라이브러리가 하루아침에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보안 문제로 막혀버리거든요. 보통 초보자라면 여기서 책대로 했는데 안 되네 하고 책을 덮어버릴 텐데요. 저자는 여기서 코드를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리퀘스트랑 뷰티풀 수프, 즉 BS4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실제 investing.com이라는 금융 웹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근하더라고요. 플랜 B를 가동한 거죠. 네. 그리고 웹사이트의 HTML 코드 속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테스트는 인스트루먼트 프라이스 라스트라는 속성을 가진 스팬 태그를 딱 찾아내요. 거기서 containers.txt로 실시간 가격 숫자만 쫙 긁어오는 웹 크롤링 방식으로 코드를 바꿨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웹페이지라는 건 겉보기엔 예쁜 그림이지만 파이썬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꺽쇠괄호로 이루어진 거대한 문서잖아요. 도구가 막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직접 HTML을 파싱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쏙 빼오는 그 플랜 B가 곧 개발자의 진짜 실력입니다. 밥 먹던 숟가락이 부러지니까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직접 나무 깎아 젓가락을 만들어버리는 집념이네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참 많은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텍스트 읽어주는 도구, 인터넷 뼈대 뒤지는 도구, 암호 대입하는 도구까지. 도구함이 꽉 찼네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도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이 수많은 기능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다 실행해버리고 싶거든요. 여기서 책은 파이썬 프로그램이 거대해질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 멀티태스킹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죠. 단일 동작을 넘어서 여러 동작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스레드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08번 작품이 바로 이 스레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스레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책의 정의가 너무 헷갈립니다. 프로세스는 운영체제로부터 자원을 할당받는 작업의 단위이고 스레드는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을 이용하는 실행의 단위다. 문장이 좀 딱딱하죠. 네, 대체 이게 무슨 암호문인가요? 내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도무지 머릿속에 안 그려집니다. 그 추상적인 문장을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 예를 들어 식당 주방으로 가져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컴퓨터 메모리 안에는 거대한 주방 하나가 뚝딱 지어집니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도마도 있고 식재료도 있죠. 이 주방이라는 공간 전체가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아, 제가 파이썬이라는 식당을 하나 개업한 거군요. 가스레인지 같은 게 다 컴퓨터 자원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레드라는 개념을 모른 채 코드를 짰다면 그 거대한 주방 안에는 요리사가 딱 한 명뿐인 것과 같습니다. 요리사가 한 명이요? 네, 이 불쌍한 요리사는 양파를 다 썰 때까지는 물을 끓일 수 없고 환율을 인터넷에서 다 긁어오기 전까지는 스피커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답답하고 속이 터지네요. 그럼 스레드는 그 주방에 고용하는 추가적인 요리사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코드 하나가 주방 하나, 즉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동시에 움직이는 요리사들이 바로 스레드입니다. 아하. 1번 요리사, 즉 스레드 1은 웹크롤링으로 환율 데이터를 계속 건져 올리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2번 요리사,
스레드 2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계속 읽어주는 역할만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주방이라는 프로세스를 공유하면서 환율을 긁어오는 요리사랑 스피커로 읽어주는 요리사가 동시에 각자 일을 쳐내는 거군요. 아, 이제야 그 딱딱한 정의가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배웠던 그 조그만 레고 블록들이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결합되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이 스레드들이 자원을 잘 나눴을 때 비로소 거대하고 진정한 자동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겁니다. 디렉터리 경로를 이해하고 웹에서 실시간 환율을 긁어오고 마침내 스레드를 통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네요. 네, 이것이 바로 정보 과부하 시대에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압도적인 이론이 아니라 내 업무를 돕는 작은 도구들을 하나씩 직접 조립해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책에 담긴 수많은 파이썬 모듈과 도구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인공지능에게 파이썬으로 환율 긁어오고 음성으로 읽어주는 코드 짜죠. 라고 하면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코드를 짜줍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기계의 몫이 된 이 시대에 방금 배운 크롤링, 음성 변환, 암호 해독 같은 수많은 도구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없던 어떤 기반한 시스템을 기획하는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알게 된 이 매력적인 레고 블록들로 여러분은 당장 내일 어떤 귀찮은 일을 자동화하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볼 만한 주제네요. 그 즐거운 상상과 탐구를 여러분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